안녕하세요. 임상심리사학 과정 이상심리 과목을 강의하는 진미선입니다. 오늘은 성격장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성격장애로 있는 A군, B군, C군에 대한 성격장애와 이러한 성격장애는 어떤 주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과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 범주로 있는 다양한 성격군의 장애가 어떻게 진단되어지는지 또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장애 및 관련 장애에 대한 주요 개념과 진단, 그리고 A군 성격장애, B군 성격장애, C군 성격장애로 나눠진 성격장애에 대해서 세부되어져 있는 항목의 장애 기준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발전하여 성인기에 개인의 성격으로 굳어진 심리적 특성이 부적응적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에 우리는 성격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다양한 정신질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외상적인 사건 또는 부적응적인 어떤 상황 또는 감정에 대해서 이것들이 질환화되면서 장애적인 부분들을 나타내는 경향성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격장애는 아주 성장하면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서서히 발전하면서 그것들이 성격의 어떤 양상으로 굳어진 장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격으로 굳어져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부적응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장애의 전반적인 진단 기준을 좀 살펴본다면 장애가 사회적이고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할 때에 성격장애 진단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장애는 오랜 기간 동안 있어 왔으면서도 최소한 청년기 혹은 성인기 초기부터는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격적으로 구축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발전하는, 그래서 오랜 시간 이것들이 구축되어져 있는지가 이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장애가 다른 질환의 현상이나 결과로 더 설명이 잘 되어지지 않고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인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닐 때 우리는 성격장애 진단 기준을 살필 수 있습니다. 내적 경험과 행동의 지속적인 요인이 개인이 속한 문화에 기대해서 현저하게 어떤 부분으로 편향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래에 나와 있는 하위 영역에 2가지 이상 포함될 때 우리는 성격장애 진단 기준으로 보는데요. 인지적인 부분, 그래서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지각하는 부분이 보편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쳐서 편향되는 사고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성격장애 진단 기준에 대한 영역으로 좀 살필 수 있고요. 정동, 감정이나 반응, 우리가 느껴지는 다양한 정서에 대한 반응 범위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적절하지 못한 부적절성을 갖고 있어서 적절성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정동 등을 갖고 있을 때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기능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이야기하고요. 내적인 충동, 그리고 충동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성격장애 진단 기준에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장애는 사회 상황의 전 범위에 경직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격장애의 특징으로 나눠지는 3가지 분류의 성격군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A군 성격장애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고 기이한 성격의 특징으로 만들어진 성격장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져 있는 나의 개인만의 어떤 독특한 성격이라 치면 그러한 부분이 사회적으로는 조금 고립되고 단절되어서 관계에 조금 어려움을 나타내고 의사소통 기능에도 조금은 어려움을 보이는 유의미한 부분을 보여지는 특성을 가진 성격 장애를 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B군 성격 장애를 살펴본다면 감정적이며 변화가 굉장히 많고 극적인 성격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격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동적이고 굉장히 충동적이고 자기가 느껴지는 어떤 것들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도 B군 성격 장애에서는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들이 외연화되면서 행동으로 발현되어지는 것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C군 성격 장애는 불안하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성격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성격 장애군을 C군 성격 장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군, B군, C군은 세부 항목으로 조금 살펴본다면 A군의 성격 장애에는 편집성, 조연성, 조연형의 성격 장애가 속해 있고요. B군의 성격 장애로 살펴본다면 반사회성, 경계성, 연극성, 자기애성의 성격 장애가 속해 있습니다. C군 성격 장애의 범주는 회피성, 강박성, 의존성의 성격 장애가 속해져 있고요. 이제부터 하나하나의 한 군 한 군 성격 장애의 특성들을 살펴보고 어떠한 증상과 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좀 하위 영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는 30대 중반의 연구원인 C씨는 요즘 매우 우울하다. 이 세상에는 너무 부당한 일이 많으며 자신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부적격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4남매 중 둘째 아들인 C씨는 어린 시절 똑똑하고 당돌한 소년이었다. 아버지는 매우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사람으로 장남인 C씨의 형을 총애하고 동생들에게 순종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아버지에게 C씨는 고집을 부리고 저항하며 자주 대들었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 학교에서도 부당한 혜택을 당하면 싸우거나 따지고 들어 늘 교사로부터 미움을 사고 냈다. 상대방이 한 말 중에서 C씨를 무시하는 듯한 사소한 단서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따지고 들고 상대방과 다투는 일이 많았다. 늘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부당함을 제기하며 다투는 일이 많아 이직을 자주 하고 비슷한 문제로 인하여 현재까지 직장을 4번이나 바꾸게 되었고 근무하는 연구소에서도 동료 연구원들이 자신의 연구 내용을 도용하거나 표절을 할 수 있다라는 의심 때문에 논문 파일을 항상 담아가지고 다니곤 했다. 자, 이렇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30대 연구원 C씨는 다양한 감정적인 것들을 이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부당한 것 같아서 자신이 이런 세상에서는 살기가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싸우고 이런 부분을 문제시하다 보니까 원만하고 타협적인 관계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뒷부분에는 본인이 느끼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심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는 이 C씨를 보면 실제로 직장도 오래 다닐 수가 없고 계속 이직하는 모습을 보면서 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앞전의 사례는 편집성 성격 장애에 대한 사례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A형 성격 장애 안에 속해 있는 편집성 성격 장애는 타인에 대한 강한 불신과 의심을 지니고 적대적인 태도를 나타내어서 사회적인 부적응 등을 나타내는 성격 장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집성 성격은 타인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호의적인 부분보다는 적대적이고 적개적인 감정을 훨씬 더 많이 표출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굉장히 많고 그러한 부분에서 자신이 항상 생각하는 것들은 타인을 의심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를 혼자서 처리하는 경향성이 크고 타인을 조정하거나 지배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모욕이나 경멸을 굉장히 용서하지 못하고 사소한 충돌에도 굉장한 공격성으로
적개심을 보이는 모습들이 있어서 싸움을 굉장히 잘 일으키게 되는 상황들이 촉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집성 성격장애는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 공포증, 강박장애들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과민하고 비사교적이고 공상이 많고 망상이 조금 심할 수도 있습니다. 낮은 학업 성취도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경향성이 있고요. 이러한 편집성 성격장애가 조금 심해지게 된다면 배우자를 성적으로 의심하는 경향성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처증, 의부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처증, 의부증이 이러한 편집성 성격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편집성 장애의 유병률은 일반 인구의 0.5에서 2.5%, 정신과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의 기준으로 좀 살펴본다면 10에서 30% 정도 되는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건강진료소를 방문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에서 10% 정도로 보고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편집성 성격장애는 우울증, 공포증, 강박장애, 알코올 남용과 같은 다양한 정신장애를 같이 나타낼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편집성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악의가 있는 것으로 조금 해석을 하게 되거나 타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불신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들이 이 편집성 성격장애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이 다음에 7가지 항목 중에 4가지 이상 나타나게 되면 편집성 성격장애의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타인이 자신을 이용하고 속이며 해를 입힌다고 의심을 하고 친구나 동료의 진실성이나 신뢰성에 대해서 부당하게 의심을 하는 부분들도 보입니다. 정보가 자신에게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요. 사소한 말이나 사건 속에서 자신에 대한 비하나 위협적인 태도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욕, 손상 또는 경멸 등 자신이 품은 원한들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부분들도 보여집니다. 타인의 의도와 관련 없이 자기 인격이나 명성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즉각 화를 내거나 반격하는 경향성도 보입니다. 타인은 어떤 의도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전혀 다른 의도로 전달이 되어졌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이 편집성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은 나에 대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어떤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화를 내고 그것들을 공격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배우자나 성적 상대자의 절정을 의심하는 부분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처증이나 의부증. 그래서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이런 여러 상황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집성 성격장애의 기본 신념들을 조금 살펴본다면 사람들이 굉장히 악의적이고 기만하다라고 여깁니다. 자신을 제외한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악의적인 태도로 자기에게 해를 가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신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기회만 있다면 나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하는 기본 신념이 깔려 있고요. 긴장하고 경계해야만 나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변을 항상 살피고 의심하고 경계하고 있는 태도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편집성 성격장애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원인을 조금 살펴본다면 인지적 이론을 먼저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론백은 편집성 성격장애들은 앞전에 말씀드린 이 3가지 기본 신념, 나를 공격할 것만 같고 내가 긴장하고 있으면 나에게 피해를 줄 것 같고 다 나에게 적대적이다 라는 이런 기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적대적이고 반격 행동을 하는 이러한 신념들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편집성 성격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신분석적 이론에서 살펴본다면 무의식적인 동성애적 욕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집성 성격장애의 사람이 동성애적인 욕구가 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그것들을 방어하는 기제로서 이러한 편집성 성격장애로 나타내고 반동을 형성하고 투사를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 상대에 대한 성에 대한 것을 의심하는 것으로 좀 발현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신뢰에 대한 결여가 기인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집성 성격장애 치료의 목표를 조금 살펴본다면 환자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의 근본 원인이 환자 자신한테 있다는 것을 조금 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편집성 성격장애 환자들은 그것들이 외부의 기인으로 보기 때문에 외부가 나를 해할 것이고 저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긴장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이 나에 대한 문제에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자각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의 변화를 시키는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신뢰감을 심어주면서 치료를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러한 편집성 성격 장애는 치료를 시작할 때에도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라포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 형성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형 성격장애 안에 있는 하위범주에 있는 조현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성 성격장애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이 되어서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성격장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적절한 반응을 통해서 소통하는 능력에 장애가 있으므로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유연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관계에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반응들을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요.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소통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스스로 고립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반응을 겪으면서 사회의 적응성이 떨어지게 되고 사회 안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죠.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고요. 지나치게 온순하기도 하고 내향적인 성격을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어떠한 관심을 갖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무관심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경향성을 살핀다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러한 인정 안에서 조금 더 잘해지려는 어떤 성과지향적인 부분들을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조현성 성격장애를 가진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고 이것들을 왜 나한테 하는 거지? 오히려 이런 반응성을 보여지는 반응으로 외부적으로 반응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굉장히 비사교적인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낮은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는 경향성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현성 성격장애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능한 부분들도 보여집니다. 대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술들에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들을 보이거나 부적절한 반응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그러한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혼자 활동하는 것에 조금 더 익숙하고 능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흔히 우울증을 지니고 있고 강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망상이나 조현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성격장애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현성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을 조금 살펴보면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유대로부터 반복되어져서 유리되고 이러한 대인관계에서 전반적으로 제한된 감정 표현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7가지 항목 안에서 4가지 이상 나타나게 될 때 조현성 성격장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타인이나 사회 구성원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혼자 선택하고 홀로 행동을 한다. 타인과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에 흥미가 없다. 즐거움을 얻는 활동이 거의 없거나 극소수다. 가족 이외에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무관심한 반응을 보인다.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고립적이며 단조로운 정동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는 7가지 중에 4가지의 영역들이 속할 때 진단 기준에 부합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양상이 성인 초기에 시작하면서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현성 성격장애의 원인은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그 기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본다면 기본적 신뢰가 좀 결여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많은 수용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수용 대신에 단절감이나 거부를 많이 받아서 애정적으로 충족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죠. 분열성 성격장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관계를 맺고 안정감을 느끼는 능력이 굉장히 결여됐다라고 보여지는 소견도 있고요. 부모의 양육 과정 안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들이 기인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연적 상태와 내연적 상태로 조금 구분을 해본다면 겉으로는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무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어떤 칭찬, 격려, 지지 또는 어떤 비난이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연적으로는 아주 경계적이고 고집스러운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또 어떤 창조적인 면도 갖고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지적인 입장에서 볼 때의 원인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정적인 자기 개념과 대인관계 회피에 관한 사고가 조현성 성격장애의 특성을 초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자기의 모습으로 타인과 어떤 관계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과 그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고 그것들이 사실상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것들이 어떤 무시감으로 이 조현성 성격장애 환자들이 반응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상관하지 마, 나를 좀 내버려도 이런 태도로서의 오히려 거리를 조금 더 두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현성 성격장애 치료 방법에는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항정신병 약물, 항우울제, 정신자극제 등을 이용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효과들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은 환자들이 스스로 원하고 그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관계를 해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조현성 성격장애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고립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치료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이럴 때 정서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 사회에 적응하거나 하는 더 성공적인 어떤 다른 목표를 강화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함으로 인해서 치료적 효과를 보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A형 성격장애 안에 있는 하위범주에 속하는 조현형 성격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열성 또는 회피성 성격장애가 더 악화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앞에 이야기한 조현성보다는 조금 더 악화되어져서 분열 또는 회피가 더 강화가 된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타인과 가까운 관계를 맺지 않고 오히려 망상과 환각에 대한 기이한 생각과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지 과정의 주요 특징은 일탈이나 이런 간섭, 그래서 그 결과로 논리적인 사고가 되어지는 것들이 좀 어렵고 사고가 많이 와해되어져 있는 것들도 관찰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조현성 성격장애에 비해서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경미한 사고장애, 또 기이한 그런 언어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현성 성격장애와 조현형 성격장애가 좀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인관계 형성 욕구나 이런 관심은 있는데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기술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좀 보여지는 것도 이러한 조현형 성격장애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미한 조현병 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성격장애라서 과거에는 단순형 정신분열증이다라고 불리기도 했었고요. 조현형 성격장애는 일반 인구의 3% 정도의 발생을 보고 있고요. 여자보다는 남자가 약간 더 많다라는 유병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현형 성격장애 진단 기준을 좀 살펴보면요. 친분 관계를 급작스럽게 불편해하고 그럴 능력의 감퇴 또는 인지, 지각의 왜곡, 행동의 기이성으로 구별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결함이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날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9가지의 영역 안에서 5가지 이상 될 때 우리는 조현형 성격장애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요. 먼저 관계에 대한 사고들. 그래서 우연한 사고나 사건이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오인해서 해석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양한 문화권 기준에 맞지 않는 독특한 자신만의 어떤 마술적인 사고, 망상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속하는 부분들입니다. 미신, 또 천리안, 텔레파시가 통한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고요. 자기만의 기이한 공상, 망상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착각을 포함한 이상한 지각을 또 경험하게 되고요. 왜곡되고 개이한 사고와 언어가 이 조현형 성격장애 진단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편집적인 생각, 의심들이 많고요. 부적절하고 제한된 정동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기묘하고 괴팍한 회모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상한 동작들을 하거나 기괴한 말을 하는 경우들도 보여집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는 부분들도 보이고요. 가족을 제외하며 가까운 친구나 친한 사람이 없다. 부적절하거나 위축된 정서를 보이기도 합니다.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분들도 보여집니다. 정신분석적인 관점으로 이 원인을 조금 살펴본다면 어머니와 유아 간의 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칠고 어떤 부분에 거절을 하면서 그런 부모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정서적으로 있는 요인을 통해서 부모의 방임, 학대에 대한 어떤 경험이 조현형 성격장애를 만드는 원인이 됐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니까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입장에서는 유전적 요인을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성은 유전적 소인이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남성은 환경적 소인이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인지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자기만의 신념을 갖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들키지 않는 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는 자기만의 독특한 신념이 만들어낸 원인이 이런 조현성 성격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치료는 이런 약물 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이러한 치료의 목적은 사실 사회적 고립에서 좀 벗어나서 사회적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돕는 것을 이 치료의 다양한 치료의 목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인지행동 치료는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건전한 치료적 관계를 수립해서 왜곡되었던 이런 인지들을 모방학습을 통해서 적절하게 증가시키고 이것들을 용이하게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요. 그것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지속될 수 있게 돕는 것들이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B군 성격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군 성격 장애는 반사회성 성격 장애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 무모함, 충동성을 갖고 있고요. 뉴스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법한 성격 장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 규범에 적응하지 못하고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거나 침범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 안에는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혔을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무감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양상들이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강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반면에 희생자 또는 약자를 굉장히 무기력하다라고 비판하는 양상도 보여지고요. 가정이나 직장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동기 때 품행장애나 ADHD에 대한 것들이 걸렸을 때 성인기에 이르러서 이러한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품행장애나 ADHD가 있었다고 해서 모두가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살펴보고 진단을 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성적 일탈이나 또 약물 남용에 빠지기가 쉽고요. 알코올, 마약 이런 중독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들에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성격 장애이기도 합니다. 정직성, 이런 의리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거나 그런 관계에서 안정감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사회의 규범이나 법을 지키지 않으며 굉장히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진단이 되고요. 15세 이전에는 품행장애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병률은 남성의 경우 3%, 여성은 1% 정도로 보고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단 기준에서 좀 살펴본다면 15세 이후에 시작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는 양상이나 행동들이 다음 7가지 안에서 3가지가 충족될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복되는 법적 행동에 관련된 사회적 규범을 맞추지 못하기도 하고요.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충동적이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싸움이나 폭력 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굉장히 불안정성을 보이고 타인의 안정을 무시하기도 하는 무모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마땅하게 재정적으로 그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도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타인에 대해서 학대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한 양심이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진단은 18세 이상이고요. 반사회적 행동은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 같은 경과 중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원인을 조금 살펴본다면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가 엄마와의 그러한 유대와 관계성 안에서 신뢰가 형성되어지지 못하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일어나는 성격 유형의 장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유전적 입장에서 본다면 뇌 활동 이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치료는 인지적인 치료는 양심, 죄책감 이런 후회를 불러일으켜서 이러한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친화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보상에 대한 것들을 강화시키면서 그런 부분에 내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치료적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약물 치료는 정신과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계선 성격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는 굉장히 극단적이고 심리적으로 불안전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나 자아상에 대한 정동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감정과 어떤 표현 양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경증적인 상태와 정신병리적인 상태의 어떤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나들면서 평상시에도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를 보여지는 것이 이 경계선 성격 장애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아서 매우 두려워하는 반응들이 있고요. 이성에 대한 강렬한 애증과 증오를 나타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기 상태에서 매우 충동적이고 논쟁적이고 타인에게 책임을 굉장히 전가하면서 분노를 터뜨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럴 때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스스로 통제성을 많이 상실하는 부분들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급작스러운 감정의 기복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어떤 태도를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러한 기복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느껴지는 공허함, 건태함,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선 성격장애 사람들은 성적인 일탈, 약물의 남용, 도박, 무절제한 낭비들을 아주 일상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타인에게 동정을 얻기 위한 다른 아주 액션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묘하게 자기의 반응성을 드러내거나 나타나는 양상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모습들로 상대에게 충격을 주는 어떤 방법으로 자해를 하거나 자신 스스로를 위협하는 모습을 상대에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계선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요. 대인관계, 자아상 및 정동의 불안성과 충동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가지의 유형 중에 5개 이상이 나타나는 기준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유기 또는 가상유기를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도 보이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이상화와 평가절하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아상이나 자기지각에 지속적으로 불안정을 나타내고요. 다양한 낭비, 물질 남용 등으로 인해서 충동성을 보이기도 하고요. 반복적으로 자해나 자살의 위협을 보이기도 합니다. 현저한 기분 변화로 인해서 정서가 굉장히 불안정하기도 하고요. 만성적인 공허감을 좀 느끼기도 합니다. 부적절하고 심한 분노를 느끼거나 이러한 분노를 조절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껴서 통제성을 잃기도 합니다. 스트레스에 인한 망상적 사고, 또 해리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입장으로 좀 살펴본다면 선천적으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고 세라토닌의 활동의 수준이 좀 낮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정신분석적으로는 어떻게 좀 설명이 되고 있냐 하면 오이디푸스의 갈등 이전에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맺었던 어떤 독특한 관계의 경험으로 인한 외상이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아기의 분리개별화 단계에서 갈등을 굉장히 심하게 겪은, 그래서 엄마가 좋은 엄마였다가 이 좋은 엄마가 나쁜 엄마도 됐다가 이렇게 분리 개별화의 단계 안에서 분리가 되고 분열이 되는 어떤 시점 안에서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가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히 분열이 되어서 좋은 엄마가 사라지고 나쁜 엄마만 남거나 이렇게 이러한 양상으로 동일한 존재로 수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러한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가 될 수 있는 원인이다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고요. 인지적인 입장에서는 왜곡된 신념으로
자기만의 독특한 내면의 믿음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불안정하게 인식하고 거부할 거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부분들, 흑백 논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계선 성격 장애의 치료는 인지 행동을 통해서 그러한 인지가 왜곡되었다라는 것들을 조금 다시 수정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항우울제나 항정신병 약물을 통해서 약물 치료로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B군 성격장애의 하위장애인 연극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극성 성격장애는 히스테리성 성격장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과장된 표현과 애정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의 애정과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노력을 하고 과도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이 성격장애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정 기복의 편차가 굉장히 크고 그것들이 표현됐을 때 깊이감이 없고 굉장히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연극성 성격장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주변의 관심을 끌고 싶고 그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이 사람들의 핵심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주지 않으면 그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우울과 불안을 크게 느끼게 되고요. 이러한 연극성 성격장애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초기에는 매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리액션도 굉장히 잘하고요. 호의적인 표현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관계로 시작이 되어지지만 관계가 지속되어질수록 자신에게 지나치고 끊임없는 관심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나 그 관계가 잘 유지되어지지 않는 모습과 경향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연극성 성격장애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매력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유혹도 굉장히 자주 하고요. 자기 신체에 대한 부분으로 매력을 어필함으로써 의상을 그렇게 입을 경우들도 있고 굉장히 유혹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장된 정서적인 표현을 하거나 관계에 대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관계는 어떤 애정적인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관계를 확대해서 해석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유병률을 살펴보면 인구의 2에서 3% 정도, 정신과 환자들은 10에서 15% 정도에 해당하는 유병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임상 장면에서는 여성이 훨씬 더 흔하지만 어떤 연구에서는 남녀 간의 유병률이 비슷하게 보여진다라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진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과도한 감정과 주의를 끄는 광범위한 형태로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7가지 안에서 5가지 이상 나타나게 되면 연극성 성격장애다라고 좀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정도로 성적으로 유혹하거나 자극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감정 표현이 자주 바뀌고 그러한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고 피상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보이고요. 자신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외모나 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이용하게 됩니다. 연극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감정도 과장되게 표현을 하고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고 실제보다 더 친밀한 것으로 잘못 오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는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극성 성격장애의 원인을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좀 살펴본다면 오이디푸스기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 좀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방임적인 엄마의 태도를 통해서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아빠를 유혹함으로 인해서 여아가 그러한 사랑을 충족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연극성 성격장애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부분들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행위를 하는 이런 연극성 성격 장애인 사람들 안에서는 실제적으로 성적으로 느끼는 즐거움을 잘 느끼거나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지적인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독특한 신념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자신이 사랑을 받아야 되고 수용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왜곡된 인지적인 부분들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치료적인 부분은 모호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양상으로 실제적인 문제를 바꾸는 관점으로 치료하는 것이 조금 더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울증이나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항우울이나 항불안제를 통해서 약물 치료로도 완화되는 것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얘기합니다. 네, 과장된 자존감을 나타내는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는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된 과다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권의식을 지니고 있고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착취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평가절하를 하게 되는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이러한 부분으로 부적응을 초래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칭찬이나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칭찬, 배려는 많이 결여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요. 사회적으로, 권위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굉장히 존중을 하면서 오히려 그 밑에 의뢰 태도로 비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연적 자기애와 내연적 자기애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애적인 성격 장애는 외연적으로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에 속성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일반 인구의 1%의 유병률을 보이기도 하고요. 임상 집단에서는 2에서 16%, 그리고 대부분 남성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적, 직업적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서 더 많이 발병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격 진단 기준을 좀 살펴본다면 과대성 행동과 사고, 숭배에 대한 요구, 공감 능력이 결여된 것들을 보이고요. 아래의 9가지 영역 중에 5가지의 영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장되게 지각을 하고 이런 성공, 권력, 이런 탁월함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지위가 있다. 그래서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타인으로부터 과도한 칭찬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특권의식을 가지면서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자기 목표를 이용해서 타인을 교묘하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공감 능력이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이나 요구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성도 있고요. 타인을 질투하거나 자신이 타인의 질투의 대상이 된다라고 인식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청년기에 시작되고요.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이러한 심리적 에너지가 모두 자기에게 투영되어서 굉장히 신체를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유아기적인 1차원적인 자기의 고착된 부분이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기상을 보듬어주는 부모의 과잉보호나 잘못된 성장 과정에서 비친 좌절을 오히려 보상하기 위한 부분에 더 자기에게 집착하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지적인 입장에서는 자기만의 독특한 신념과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나는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이다. 나는 너무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념들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치료적 접근은 치료사가 굉장히 권위자라고 느껴져야지만 치료가 형성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 안에서 이상화나 평가절하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것들을 잘 다루는 게 필요하고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성격장애의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C군에 있는 성격장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피성 성격장애입니다. 이 회피성 성격장애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극도로 불안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는 부분들이 있고 사회공포와 비슷한 부분으로 드러나는 양상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가장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자신이 부적절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계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타인을 비판적이고 위협적인 존재라고 자신이 인식하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낯선 상황이나 새로운 일을 좀 두려워하고요. 사회공포증과 유사한 증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회피성 성격장애의 유병률은 0.5에서 1% 정도 되고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상담기관을 방문했던 사람 중에는 10% 정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진단 기준을 좀 살펴보면 사회관계 억제, 부적절감,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광범위한 양상을 보이고요. 아래 7가지 영역 중에 4가지 이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회피성 성격장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판이나 거절,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회피적으로 느끼고요. 자신이 좋아한다는 확신이 없을 때는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수치심을 받거나 놀림을 받을 때 두려움이 굉장히 커지고요. 이런 사회적 상황에 대한 비판 대상이 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부적절감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청년기에 시작되고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피성 성격장애의 원인을 조금 살펴본다면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기질적으로 좀 수줍고 억제적인 경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리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인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왜곡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신념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비판적인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고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반응들도 큽니다.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 감정이 수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를 수치심과 죄의식을 유발시키는 인물로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들이 느끼는 이 수치스러운 감정에 대한 불쾌감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회피성 성격장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의존적 성격장애입니다. 의존적 성격장애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보호받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큰 불안과 불안정성을 띠게 됩니다. 자신감이 굉장히 저하되고 우유부단하여서 선택에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고요. 유병률은 일반 인구의 2%에서 48%까지 매우 다양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분장애, 불안장애, 다양한 장애와 함께 발병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분리불안이나 만성적 질환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 경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존성 성격장애는 보호자가 없거나 자기를 보호해주는 어떤 영역이 없다면 새로운 보호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찾게 되고요. 굉장히 자신감이 저하되어 있고 우유부단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존성 성격장애 환자의 우울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유형을 본다면 대상이 조금 상실되었을 때, 그래서 가족이 상실되거나 누군가가 친밀한 친구가 잃어버리거나 또는 가족 안에서 누군가의 죽음이 있을 때 대상이 상실하게 되고요. 추상적인 상실, 자신의 꿈, 이상에 대한 상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상실, 이직을 하거나 학교를 전학 가게 되거나 이럴 때 오는 상실, 관계에 대한 상실, 친구, 직장 상사, 동료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한 상실이 있을 때 이러한 의존성 성격장애는 우울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C형 성격장애 이제 마지막 하위 범주로 이제 강박성 성격장애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강박성 성격장애는 융통성과 개방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완벽함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게 되죠. 유병률은 일반 인구의 약 1% 정도를 나타내게 되고요. 상담 기관을 방문하는 사람의 3에서 10% 정도, 그래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박성 성격 장애는 강박 장애를 함께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박 장애를 지닌 사람이 모두 다 강박성 성격 장애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집착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과도한 성취지향적이거나 인색함이 굉장히 이 강박성 성격 장애의 특징이고요. 감정 표현을 굉장히 억제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굉장히 크게 불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박 성격 장애의 원인을 조금 살펴본다면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는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학문기에 고착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말하는 발달 이론 안에 학문기에 고착되어 있는 부분들로 통제성에 대한 것들을 이 강박성 성격 장애의 원인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부모의 과잉 통제와 양육 방식이 강박성 성격 장애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인지적 입장에서 본다면 독특한 자기만의 신념이 있습니다. 실수는 곧 나의 실패다라고 이야기하고 흑백 논리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치료는 정신역통적 치료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투자를 수정하게 되고 지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행동치료에 있어서 문제라고 인식되어진 것들을 다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성격장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섭식과 급식에 대한 장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장애의 기준과 또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수면과 각성에 대한 수면 장애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어떻게 진단하고 하위 범주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성격장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